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선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군산 가가지고 넥소 가지고 1400km 한 번 수소를 충전하고 1400km를 연속으로 타는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영상에서 제가 말로 하진 않았는데 그 영상 제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넥소 계약했다고. 진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영상에서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계약했고 왜 계약했고 뭐 어떤 목적으로 탈 거고 진짜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장단점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전부 종합적으로 좀 다루지는 못했었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미 넥소 리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장단점들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물론 한 번 충전하고 정말 길게 갈 수 있구나, 1400km나 타는구나 라는 거를 테스트했던 것도 당연히 있지만 할부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니고요, 넥소 전용 구매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 720km 할부라고.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3년 뒤에 차를 반납하고 나서 그때 가서 현대차 새로운 전기차나 수소차를 한 대 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그 조건 하에 이 넥소 풀옵션을 기준으로 초반에 등취득세 포함해가지고 400인가 500인가 납부하고 나면 저희 지금 용인 기준으로는 한 달에 31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넥소 풀옵션을 처음에 500, 등취득세 포함해서 500 넣고 그 뒤로는 매달 31만 원씩 쭉 내면은 3년 동안 탈 수 있고, 3년 뒤에 차량을 반납하고 나서 그때 가서 현대기아의 새로운 전기차나 수소차나 뭐 그거는 내가 구매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냥 구매하면 된다 라는 게 조건인데, 거기에다가 수소차 충전 비용 2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3년 차 거의 공짜로 타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요런 거는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군산 갔다 와가지고 이 차 딱 계약하려고 보니까 용인시 보조금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한 뒤에 지금은 보조금이 끝나버렸습니다. 참고로 요 차는 시승차예요. 이 차는 제가 구매해서 아직 받은 차는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구매한 차라면 여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없었겠죠. 워낙 싫어하니까. 아무튼 차는 계약을 했는데 보조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할부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할부 프로그램이 곧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면은 그 할부 프로그램을 못 쓰면은 그러면 계약을 취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다행히도 지금 이번 달 11월까지 계약하고 이제 구매하기로 이제 얘기가 된 사람들은 이 할부 프로그램을 차가 내년에 나와도 또 적용을 계속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계약해 놓은 거는 유지를 하기로 했고, 내년에 이제 보조금이 새롭게 산정돼가지고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 아마 차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충전 인프라가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난 어차피 막 고속 장거리 주행을 엄청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 연에 뭐 한 10,000에서 한 15,000km 정도 그냥 도심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니까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해놓고 나서 애기랑 와이프랑도 다 같이 또 타고 부산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 리뷰했던 거에 이어서 더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단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 느껴져서 오늘 다 말씀을 계속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넥소 하면 빼놓을 수 없이 얘기가 나오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그래서 차를 일단 잠깐 세우고 디자인 말씀을 살짝만 좀 드리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넥소의 디자인은 블랙을 사면 해결이 된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넥소 디자인을 보면서 이제 가장 좀 열받아 하시고 킹 받는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 부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부분. 여기서 요렇게 갑자기 없던 캐릭터 라인이 하나 확 생기면서 요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빡 올라가고, 이 라인을 따라서 갑자기 뒤쪽이 이제 막 이 앞과는 다르게, 솔직히
앞쪽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 이제 사각, 요 점 4개가 모여있는 요 DRL,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 진짜로 앞쪽은 디자인이 정말 잘 됐다라고 느끼는데, 제가 보더라도 요 뒤쪽은 뒤는 좀 오면서 뭔가 앞이랑은 갑자기 너무 달라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혹시 넥소 앞 디자인이랑 뒤 디자인을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해가지고 갖다 붙였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좀 불호가 굉장히 좀 강한데, 저는 이거는 이제 블랙 컬러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블랙이 조금 더 나아 보일까라고 이제 굳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뒤쪽으로 오면서 뭔가 앞과는 다른 이런 막 이상한 라인들이 막 생기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큰 몫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하이글로시 파츠들이랑 이 까만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글라스들이 있죠. 이 C필러 쪽에 들어가 있는 쪽유리의 이 디자인도 또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예를 들었을 때 막 뭐 여기 까만색이야, 여기 까만색, 또 뭐 여기도 까만색이야, 이렇게 막 가뜩이나 디자인도 선이 엄청 많아지고 앞과 확 달라지는데, 이런 까만색 파츠들이 군데군데 막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뒤를 좀 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블랙 컬러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승차를 좀 블랙 컬러를 달라고 해가지고 타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를 보니까 한참 훨씬 괜찮다. 여전히 이제 답답한 거는 이제 요거랑 이 뒤쪽도 여기 요 보조제동등 있잖아요. 보조제동등이 이렇게 4개가 불이 들어오는데 요 가운데 점점점점점점이 또 있어. 그래서 좀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저것 때문에 좀 미쳐버리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차를 사고 나면은 요거를 한번 삭제시킬 수도 있는, 이거를 뒤에 뜯어가지고 요것만 요 가운데 점점점점 작은 점이라도 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거를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차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거는 이 하이글로시 파츠들의 요 지금 보조제동등 요런 파츠들의 또 이 우글거림, 이 우글거림이 좀 너무 심해요. 이거는 왜 있는 건지, 요 점점점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도 우글거리는데 요 주변도 너무 많이 우글거리고 해가지고 이게 좀 너무 아쉬운 포인트가 좀 있기는 하지만, 블랙 컬러는 저는 괜찮다고 본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은 블랙으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제 애기랑 같이 카시트 설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장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도어 있죠. 이 뒷유리 도어가 디자인이 보면은 요렇게 열리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아이오닉 5다 하면 도어가 요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SUV가 다 이렇게 열리거든요. 넥소는 도어가 이렇게, 이쪽이 그냥 문을 열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개방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장점이, 아기를 태우고 내리고 할 때 차체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울 때 이쪽이 이렇게 좀 말려 있는 차량들은 여기가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뭐 얼굴을 좀 이렇게 피해줘야 된다거나 아기를 넣을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거나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한 번에 빵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느껴졌고, 실내 구성이나 이런 뭐 공간감, 편의 장비, 시트 착좌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와이프도 이제 장거리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뱃속에 또 둘째가 있거든요. 얼마 전 영상에서 조금 티가 나가지고 그 와이프 배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막 댓글 남겨주시고 했는데, 1월 말 예정입니다. 둘째는 아들이고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와이프도 몸이 막 편한 상태가 아닌데도 시트 착좌감은 또 불편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고, 트렁크는 애기들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도 아닌 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요거 하나 넣고, 어제 부산 갔다 올 때 캐리어 큰 거 하나 넣고 요 크리스마스 트리 싣고 그러고 갔다 왔는데, 트렁크 공간은 딱 비교했을 때 GV70보다 훨씬 더 넉넉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GV70이랑 산타페 그 사이 어딘가 쯤에 있는 트렁크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감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밝은 톤 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근데 굳이 이렇게 트렁크처럼 때가 많이 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도 이렇게 네, 밝은 이 패브릭 느낌으로 갔어야 되나, 이런 거는 좀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저기는 저기대로 가도 이 트렁크 여기 블랙으로 마감 처리한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이 나온 김에 방금 꺼낸 요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크리스마스 시즌 때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회사에서 올해는 더 재미있는 아이템을 하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게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구매하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너무 잘 사용했다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번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거지만 이게 또 다시 또 정리해가지고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매년 그냥 일회용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네, 원터치입니다. 가방을 열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다리를 만들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잡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꽂으면, 아 좋아요, 좋은데? 네,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워낙 원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캠핑 다니시는 분들 있죠. 또 이제 캠핑 가가지고 좀 차 장박으로 좀 세워놓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까지 큰 건 아니더라도 이게 2.1m 짜리인데 2.1m 말고 1.8짜리도 있고 뭐 1.5도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 이렇게 가방에 해가지고 딱 싣고 다니다가 옆에다가 펼쳐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옆에다가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비슷한 게 SNS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대비해서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항상 직접 이 생산 라인 가가지고 몇 달을 지금 계속 고생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눈 질감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요게 이렇게 막 만져도 가루가 안 떨어질 정도로 잘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뭔가 딱 내릴 때 살짝 가루가 좀 날리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아주 살짝. 네, 저는 이제 요거 해놨다가 이제 주차장으로 옮겨 놓을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네, 전기차나 V2L 있는 차들은 네, 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곰돌이 리본들도 뭐 추가로 더 달고 이제 하면은 여기서 더 풍성해지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더 추가로 설치해 보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쁜데? 무엇보다 최고 장점은 네, 원터치라는 거죠. 걷을 때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가거든요. 다리 넣고 이렇게 접으면 된다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은 마감재 컬러 요거 빼고는 사실 다 마음에 들었다. 애기랑 같이 뭐 부산 여행 왔다 갔다 하기에 짐 쉬는 것도 충분히 트렁크 공간이 괜찮았고, 실내 공간감도 괜찮았다 라는 거. 좀 다시 출발해서 장거리 운전 또 애기랑 같이 타보면서 느꼈던 점들, 여러 가지 장단점들 계속 말씀드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뭐 이제 수소차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는 충전이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애초에 너무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수소차는 좀 그래도 잘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여행하면서 수소차를 타보니까 충전이 어떻더라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충전 관련해서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느낀 점도 분명히 있고요, 생각보다 더 안 좋은데? 라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느꼈던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산을 밤늦게 출발했어요. 밤 9시쯤 출발해서 이거 늦어서 수소 충전소들이 다 문을 닫은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여기 출발해서 부산 내려가는 길에 동탄에 한 군데 연곳이 있어서 거기 가서 충전을 하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부산에서 거꾸로 출발하기 이전에도 한번 충전을 해보려고 부산에서도 한번 가봤는데, 부산은 해운대 충전소에 갔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그냥 쾌적한 상태여서 충전하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또 한번 충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 저희 집
가장 가까운 판교에 있는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이 하잉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하잉 앱에 보니까 버스가 지금 막 4대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남 수소충전소로 갔다 왔는데 이 성남 충전소에 가서도 크게 대기 없이 가서 뭐 한 3분 기다렸나? 바로 충전을 하고 올 수 있어서 생각보다 충전소에 갔는데 막 대기 시간이 엄청 길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당장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점으로 와닿은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지금 충전소를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정확한 거는 저도 좀 더 이제 스터디를 해봐야 됩니다만, 3군데 다 100% 충전을 안 해줘요. 첫 번째 동탄에서 채우고 났을 때도 끄트머리가 첫 칸에서 한 반이 남아있는 거야. 왜 나 충전을 안 해줬지? 그리고 해운대에 갔는데 해운대에서도 또 끄트머리가 반쯤 남기고 충전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성남시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는 원래 93%까지 충전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가뜩이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고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93%냐 100%를 채워주냐에 따라서 이 7%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한 50km, 100km를 지금 더 가냐 못 가냐 하는 그 정도의 충전량인데, 우리는 그냥 93%까지만 채워드려요 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아마 그냥 대충 생각하기에는 이 끄트머리 갔을 때 충전을 해서 이걸 밀어 넣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압력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충전소 입장에서 그걸 좀 꺼려서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전기차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고객이 만약에 100%까지 채워달라고 하면은 저는 100%까지 채워주셔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라고 했을 때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뭐 그럼 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100%까지 쓰겠다라고 할 때는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그 수소차 저보다 이제 먼저 선배로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또 이제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시면은 저도 한번 또 좀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충전소에 갔을 때 이제 그 부분, 이제 그게 좀 황당했던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저희 집에서 가까이 있는 저 판교 충전소, 판교에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사전 답사 갔을 때 봤단 말이에요. 한 차 끝나고 나면은 다음 차 바로 갔다 또 꼽고, 그 차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차 갔다 또 꼽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갔던 여기 성남 충전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앞차 끝났는데 바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또 꽂더라고, 내 차에.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히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갔었던 동탄 충전소 그리고 두 번째 해운대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끝나고 나서 거의 한 10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압이 차야 된다고. 그래서 앞에 충전하는 차가 끝나고 10분을 기다렸다가 또 충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앞에 차가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뭐 10분 기다리는 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앞에 3대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 대당 사이에 있는 텀만 30분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충전하는데도 또 뭐 한 5분에서 10분은 걸리니까, 그러면은 앞에 3대만 있어도 뭐 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각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실 죄송해요.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타면서도 많이 스터디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 주시면은 또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하잉이라는 앱, 그 앱이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충전이 지금 몇 대나 기다리고 있고 몇 대 하고 있고, 뭐 지금 충전 수소가 얼마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각보다 잘 돼 있고 실시간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요거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군산 가가지고 1400km 한 번 충전해가지고 1400km를 탔잖아요. 물론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그런 비슷한 환경, 시내 주행, 저속 운행 상황, 이런 운행 상황이 많은 분들은 그냥 한 번 충전하고 800km, 900km가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3번, 뭐 요 정도로만 충전해도 나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3년 동안 넥소를 타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저의 이전 리뷰를 이제 안 보신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넥소가 기본적으로 차가 뭐가 좋길래 추천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 차는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이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체 중량에서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차 바닥의 높이가 일반 내연기관 SUV의 높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 방석에서부터 이 플로어 매트까지의 높이, 이 높이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2열에 사람이 앉았을 때 다리 공간이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고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도 다리 공간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공차 중량이 지금 1800kg, 아이오닉5로 예를 들면 아이오닉5가 제일 가벼운 게 2톤, 무거운 건 2.1톤 그래요. 그러면 비슷한 사이즈 대비 공차 중량이 지금 200kg나 가벼워진다는 거는 분명한 승차감에 있어서의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가 엇박으로 사람 머리가 좀 요동칠 수 있는 저런 구간에서 동급 전기차들 대비 훨씬 이 불쾌한 롤이 발생하지 않죠. 방지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들은 그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는데 그 무게를 버티고도 이 안정성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체들이 좀 단단해지고 하드해지고, 이런 한쪽 바퀴만 요철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 차가 버티기 위해서 막 꽝 찍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데, 넥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몸무게가 훨씬 더 가벼운 데서부터 오는 이 장점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방지턱 같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떨어질 때, 진짜 제가 항상 칭찬하는 그 GV70급의 승차감이 요런 구간에서는 딱 나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군산 테스트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막 저속으로 다니고 진짜 깨끗한 도로만 다니고 했다 보니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애기랑 와이프랑 같이 이제 부산을 장거리로 왕복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런 큰 요철들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에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1세대 넥소에 비하면은 이런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그래도 좀 이 스포츠성을 조금 더 챙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잔진동이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요철들을 지날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부산 내려갈 때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 뭐 이런 데 있죠. 이런데 승차감이 조금 이제 좀 힘든 차량을 타보고 그 길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 그 고속도로가 무슨 막 눈에 보이는 막 범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로 자체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냥 피부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거친 노면을 이 타이어로 달릴 때 이 타이어의 해상력이 너무 좋은 거죠. 완전 무슨 4K, 8K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이게 노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아니라 그냥 이 차량 자체에서 어떤 진동이 발생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동이 꽤나, 그런 도로들을 갔을 때 꽤나 좀 선명하게 좀 이 자잘한 진동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 솔직히 그냥 이런 도로 다닐 때, 지금도 여기가 좀 노면이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노면이 요만큼 안 좋고 이제 금방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다닐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저속에서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런 깨끗한 도로에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아주 낮은 단위의 그 낮은 높이의 그런 진짜 이 노면이 안 좋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차 안으로 읽어드리는 해상력이 너무 높아서 장거리를 타니까 그게 저는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항상 현대차의 이 지능형 헤드라이트를 보고, 야, 지능형 헤드라이트라고만 광고할 게 아니라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광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포르쉐 PDL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자체의 하드웨어의 이 성능도 좋지만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 어디를 비춰줘야 할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하고 그 곳만 적재적소에 잘 비추죠. 이걸 못하면 아무리 뭐 이렇게 갈라서 키고 뭐 위아래로 갈라서 키고 이게 의미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현대기아차의 지능형 헤드라이트들은 너무 멍청하다고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넥소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이 오토 하이빔 날리는 게 꽤나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정말 빨라서 뭐야 저기 어두운데 왜 안 켜?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차량 가고 있더라도 그 차량만 비껴가지고 네, 위에 표지판들 잘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도 꽤나 잘 작동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굉장히 좀 논란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 쓸 때 차선 변경하잖아요. 차선 변경하는 게 꽤나 인풋이 되게 잘 들어가고 잘 빠르게 작동하더라고요. 원래 현대기아차의 이 차선 자동 변경 요 기능은 일단 인풋을 넣으면은 뭐 핸들 잡아라 뭐 어쩌라 그러면 뭐만 또 뻑하면은 뭐 안 된다 뭐 하다가 실패했다 이러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잘 안 쓰게 됐었는데, 이번에 네,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는 주행 보조 장치 사용하고 차선 변경을 한 반 이상은 네, 이걸로 네, 사용한 것 같아요. 꽤나 부드러워서 뒷자리에 애기 타 있는데 그게 많이 이제 거슬리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는 네, 잘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네, 또 한 가지 뭐 좀 놀라운 포인트였다 네, 라는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오디오 네, 역시나 네,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괜찮다고 해서 뭐 볼보나 요즘 뭐 BMW에 들어가는 바우슨 윌킨스 정도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국산 5, 6천만 원대급에서 만날 수 있는 오디오 중에서 가장 좋은 축에 속한다 네, 라고 또 다시 한번 좀 느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여전히 너무 불편해서 예, 저는 출고할 때는 예, 제 차는 계약하면서 뺄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좀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요. 시트 착좌감 네, 역시나 또 너무 좋았고, 부산 왕복하면서 내도록 계속 네, 저 혼자만 운전을 했는데도 네, 갔다 와서 몸의 피로도나 엉덩이 쪽에 네, 이런 데미지가 네,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또 역시나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속주행 하면서의 연비를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좀 한번 해봤어요. 속도를 좀 많이 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올라왔더니 이제 계기판의 연비가 60대가 찍히더라고요. 60대. 네, 외기 온도는 뭐 5도에서 6도 정도. 히터 당연히 액이 있어가지고 히터 틀고 있었고요. 그 정도 나왔는데 전기차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외기 온도 5, 6도에 뭐 그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방에 계속 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0 나오는 차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한 번에 못 올라오고 충전을 한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이겠죠. 좀 특이한 경우 BMW iX나 EQS 네, 뭐 요런 차종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쏘고도 히터 틀고도 한 방에 올라오고도 좀 남겠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커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수소차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올라와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는 남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대비 우위에 있는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걸 자주 할 때마다 이쪽에서 저쪽 출발할 때마다 완충을 꼭 반드시 해줘야만 한다라는 또 그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은 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차 뻥 뚫려 있으면 속도를 좀 낸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을 다 우리 도심 상황에서 많이 타시고 하니까 네,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잘 맞는 차 아닐까 생각을 하고, 네, 그 특히나 또 720km 할부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면은 1년 300, 400만 원, 3년 하면은 1200만 원인데 등취득세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뭐 초기에 들어가는 돈 다 포함해도 1700, 네, 거기다 이제 뭐 충전비 200만 원 지원해 주시고 하면은 뭐 이제 1500이겠죠. 근데 뭐 이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네, 3년 동안 차 굴리는데 딱 1500 나간다, 등취득세 포함. 네, 뭐 이거는 네, 사실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계약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3년 뒤에 GV90 딱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eGMP 다음 세대의 전기차들이 또 막 쏟아져 나올 테니까 네, 그때 또 그 전기차들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상황에 네,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수소 충전소 한번 있는지 보시고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가 내년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내년 보조금 만들어지고 네, 차 받으면은 네, 그때 뭐 또 한번 저 뒤에 그 보조제동등 사이에 점점점 없애러 가는 컨텐츠나 뭐 한번 하면서 네, 그때 또 한번 넥소를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